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우리가 요 아파트를 매매를 하다 보면은 무슨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그리고 실거주 면적, 계약 면적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 이 면적 같은 면적이면 면적이지 전용은 뭐고 또 공급은 뭐고 또 주거 면적은 뭐고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한번 보면 알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공부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한번 듣거나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부동산에 있어서 기초 지식이기도 한데 이것들을 잘 모르시거나 알더라도 간혹 내가 한번 들었더라도 이거에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별로 실상생활에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잘 까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듣거나 물어보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요 아파트 면적에 관해서 기초 지식이지만 특히 젊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부동산에 지금 매매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 분들, 내가 실거주를 하더라도 전세더라도 내가 집을 옮겨 다닐 때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 이 면적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기초 지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를 살 때는 브랜드도 있고 층수도 있고 어떤 판사형 구조냐 이 도면의 차이도 있을 텐데 중요시 따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면적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면적 하나에 따라서 내 가구 배치가 좀 달라지고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면적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금 신혼부부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거주를 옮겨야 한다. 그래서 집을 봐야 한다는 분들이라면 이 면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생각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면적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이 면적을 볼 때는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라는 정도만 좀 기초 지식만 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아파트는 뭐 계약 건수가 생애 주기상 많지가 않죠. 그래서 아파트 면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라면 더 그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실거주 할 때뿐만이 아니라 투자용으로도 아파트 면적률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30대 이상 신혼부부이거나 분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 모델하우스는 한 번씩은 찾아가 봤을 겁니다. 한 번 정도는 경험이 있을 텐데 뭐 20대 초중반은 잘 없겠지만 30대 또는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요 상담을 듣다 보면 혹은 안에 들어가 보면 광고용으로 이렇게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단지 용적률 뭐 80%. 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걸 왜 써놓느냐 분양실에서 모델하우스에서 굉장히 분양 아파트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셀링 포인트입니다. 이게 몇 프로 이게 70%냐 용적률이 아니면 80%냐에 따라서 진짜 완판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분양 시장에서는 새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는 신혼부부나 30대 초반, 중반 이런 젊은 부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용으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용적률에 따라서 실제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세입자들의 이 수요 여부가 판가름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용으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용 면적과 전용률은 무엇이냐? 먼저 이 개념부터 챙기고 가야 되겠죠. 전용 면적은 공동주택, 그 아파트에서 각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부분을 말 그대로 전용 면적입니다. 즉, 그 세대만, 그 한 집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을 하는 게 바로 전용 면적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전용 면적, 전용 공간. 그렇다면 전용률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면적을 이제 퍼센트질로 수치화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공급 면적은 분양 면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급 면적 중에서 전용 면적의 차이를 수치화한 거. 조금 더 쉽게 말을 하면 공급 면적 중에서 실제 내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냐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즉 이렇게 전체 공간 중에서 내 아파트 내 집, 내가 살고 있는 요 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냐? 이게 바로 전용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용 면적은 통상적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좀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일단 이 면적에 대한 부분은 꽤나 용어가 몇 개씩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립니다. 면적은 공용 면적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공급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급 면적은 분양 면적이라고 불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급하는 거. 보통 분양 시장에서 쓰이는 거죠. 분양 면적은 즉 공급 면적이다. 공급하는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때 내는 면적, 공급 면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 면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다 비슷한 말이고 똑같은 의미도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뭐라고 할까요? 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차이에 의해서 조금의 정도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 일단 공급 면적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공급 면적은 어떻게? 주거와 기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거 공용 면적은 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간 등을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하고요. 기타 면적은 뭐냐? 단지 내 주차장, 관리사무소, 헬스장 같은 이런 커뮤니티 시설 있죠? 이거를 일컫는 걸 기타 공용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분양시장에서도 그리고 아파트 뭐 이렇게 지역주택 조합 같은 거 아파트를 그냥 보러 다니면 그런 거 있죠. 발코니 특히 발코니라든지 아니면 발코니 말고도 뭐가 있죠? 현관 입구 앞에 바로 문을 열자마자 집이 나오는 구조가 있고 아니면 앞에 꽤나 큰 자전거도 놓을 수 있고 뭐 다른 뭐 있죠. 짐 같은 것도 골프채라든지 자전거, 의자 뭐든 앞에 조금 길게 무언가를 짐을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발장이 나오고 집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좀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서비스 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공급 면적은 이렇게 보면 돼요. 주거, 기타,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 확장 등을 해서 생기는 여유 공간을 말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비스 면적. 공급사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나서 남는 공간을 더 준다. 서비스 면적을 더 준다라고 해서 서비스 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 면적 요 주거와 기타만 헷갈리지 않는다면 사실 헷갈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부동산에 관심은 있는데 조금 경험이 잘 없으신 분들은 주거하면 사실 내가 주거하고 있는 공간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거에 공용자가 붙기 때문에 우리가 공용으로 같이 세대 사람들 같이 쓸 수 있는 공용의 주거 공간이면서 공용 아파트의 공용 부분을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공용 면적이라고 하고 그 외를 기타 공용 면적으로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면적들을 더해야 계약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전용 면적은 아까 전용 우리 세대가 전용 쓰는 거죠. 그리고 요 주거 공용 면적 지금 앞서서 말한 것들 요거를 두 개 더하면 공급 면적이 됩니다. 분양 면적 즉 아파트 지어줄 때 얼만큼 공급해 줍니다. 110제곱미터만큼 공급해 줍니다가 이게 이제 분양 면적이고 공급 면적이죠. 그러다가 여기다가 이제 공급 면적에다가 기타 공용 면적이 있죠. 아까 말한 뭐 커뮤니티 시설들 있죠. 헬스장, 관리사무소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더하면 드디어 계약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분양할 때. 그래서 부동산 분양을 하거나 특히 아니면 매매 계약할 때도 이렇게 계약 면적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이런 계약 면적들을 무엇을 의미한다? 공급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한 거다. 공급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한 거에 이제 계약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전용률은 무엇인가요? 전용률은 어떻게 구하죠? 말 그대로 전용 면적에서 공급 면적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전용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국민평수 84제곱미터가 있죠. 전용 면적이. 이게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고 공급 면적이 112제곱미터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전용률은 75%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비율이 높을수록 집에서 내가 활용 가능한 면적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평면도 구조의 만족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이 전용률이 되는 겁니다. 전용률이 높을수록 좀 평수가 안에 면적이 좀 넓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럼 아파트를 고르는 기준에 있어서 뭐 매매든 실거주든 공간이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전용률을 높은 것을 선택하면 저는 된다고 봐요. 전용률이 1%라도 높다면 1평이라도 더 커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저도 공간을 좀 중요시 하는데 답답한 거 싫어서 어쨌든 이런 공간, 인테리어 그리고 무엇인가 내 활동 반경에 있어서 걸리적거림이 없는 이런 공간을 중요시한다면 전용률을 높은 아파트를 골라라. 그럼 전용률을 높은 것을 고르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 뭐 이게 다 꼭 1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좀 이런 경우가 많다. 이거 참고해라.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 대단지. 보통 이렇게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짓는 경우에는 공용시설들이 효율 있게 규모화 되어 있습니다. 공용 면적이 이렇게 분산되어서 전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와요. 그래서 70%, 80%가 흔합니다. 전용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80%면 뭐 75%에서 80% 정도면 전용률이 굉장히 높은 건데 대단지 1000세대 이상에서는 이런 게 전용률이 많이 나온다. 두 번째, 평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판상형이냐 타원형 복도식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전용률이 달라진다. 요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도 있죠? 중앙이 이렇게 복도식이라서 전용률이 낮아져요. 공간이 다 죽는 공간이죠. 근데 요 판산형 구조, 쉽게 말하면 조금 구축 아파트, 옛날 아파트는 요게 많죠. 판산형 구조는 세대가 이렇게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외부 복도나 계단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고 전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용률이 좀 높은 걸 고르고 싶다 하면 사실 판산형 구조가 대부분이 높고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간혹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델하우스가 가끔씩 있어요. 그럼 비율은 낮아 보이지만 실제 체감 면적은 넓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전용률 수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모델하우스에서 제공하는 평면도를 좀 꼼꼼히 보시고 실내 구조, 모델하우스니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럼 만들어 놓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직접 실측도 해보면서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실측이 조금 의미가 없는 게 실제 지어진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걔네도 모델하우스 안은 그래도 최대한 실제랑 가깝게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꼼꼼히 돌아다니면서 내가 거주의 만족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게 낫습니다. 단순히 모델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이런 팜플렛 같은 데서나 보여지는 공급 면적, 뭐 전용률 이런 수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계약 면적 기준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는 이게 좀 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높은 전용률의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요 전용률이 높으면 좋은 게 뭐냐? 뭐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 공간 활용이 더 효율적이 됩니다. 수납 가구 배치 이런 게 쉬워지죠. 두 번째가 요 관리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용 면적이 같이 쓰는 부분이 적으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나 뭐 복도 조명도 그렇고 청소 등 유지 비용이 낮아지겠죠. 이게 모두 다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관리비 부담이 점점 적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용 면적이 작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실거주 목적일수록 유리합니다. 아이들 뭐 이렇게 키우는 공간 중요시하죠. 그래서 뭐 아이들 키우는 가정 같은 경우는 1층도 매매를 잘 하시기도 하고 1층을 좀 선호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공간을 좀 중요시하는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높은 전용률이 오히려 좀 유리할 수가 있다. 실거주에 있어서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층간소음이 덜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판산형 구조에서 전용률이 좀 높게 설계된 경우에는 세대 간 벽 간격이 넓어서 독립성이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덜하다라는 거지 층간소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전용률이 높으면 당연히 설계적으로 간격이 넓으니까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뭘까요? 전용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 이에 맞는 단점은 첫 번째 공용 공간이 부족하죠.
엘리베이터, 홀, 복도, 로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좁거나 없습니다. 이게 작으면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저도 뭐 로비나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좀 작은 거는 불편은 하더라고요. 사람 조금만 타도 굉장히 좀 숨 막힐 때가 있고, 아니면 조금씩 사람들이 소정의 짐만 갖고 타도 못 탈 때가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관이나 단지 분위기가 덜 고급스럽다. 이거는 조금 아파트마다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구축이 그렇죠. 전용률이 높은 게 보통 구축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는 실내는 넓지만 외관은 단조롭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온 타워형 구조의 복합식, 주상복합의 그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삐까뻔쩍하기도 하고, 신축들은 또 겉에 커뮤니티들이 많죠. 커뮤니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외관이 굉장히 좀 번지르르해요. 그런데 실제 이제 그건 전용률이 좀 낮다 보니까 실내가 넓지가 않은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전용률이 높은 게 고민도 됩니다. 실거주에는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요 투자나 임대 소유자들은 사실 커뮤니티나 외관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좀 고민되는 부분이죠. 이 두 개를 만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넓은 거는 수요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전용률이 외관이 또 단조롭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커뮤니티나 외관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온 사인도 중요하죠. 아파트 브랜드가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 쓰여 있는 이런 네온 사인도 되게 중요할 만큼 하나의 요소가 돼버렸는데, 그것처럼 외관은 아파트도 외관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투자나 아니면 실거주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요 복도식 아파트일 가능성이 많다. 요 복도식 구조는 뭐가 문제냐? 요 한쪽은 벽이고 한쪽은 복도를 복도식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내를 최대화할 경우에는 좀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소음이나 환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 복도식 구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데 보면 평산형보다는 복도식 구조가 좀 많더라 이겁니다. 오늘의 결론 이겁니다. 집이 무조건 넓다고 좋은 집도 아니죠. 좁다고 나쁜 집도 아닐 겁니다. 결국 나에게 맞는 집이 제일 중요한데, 나에게 맞는 집을 고르기 위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 딥하게, 그리고 막 전문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기초 지식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 20대, 저는 20대고 아직 집 살 일이 없는데요. 결혼 당장 할 것도 아닌데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나이가 조금씩 먹다 보면 혼자서 이제 시골에서 상경을 해서 돈을 벌면서 혼자서 살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 사람들이 꼭 집이 매매가 아니더라도 월세든 전세든 옮겨 다니잖아요. 그때 요 정도 공급 면적, 이런 실내 면적에 대해서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충분히 내 집을 전세더라도 내 집을 고르는, 거주하기에 편한 집을 고르는 옵션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 지식은 좀 알고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편안한 집을 고르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